딱 저희들은 괜찮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행한 전처에 대한 독한 시집살이와 혼수 예단 학벌 집안 이런 것들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건가 봐. 그렇지? 당신도 나도 부부의 연은 끊을 수 있어도 천류는 끊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당신 어머니가 자식 이기셨네. 결국은. 그때는 참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굳이 제 이혼 사유를 어머님께 책임을 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평소에는 온화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정 많으신 분이셨는데 어째 제 아내 될 사람에게는 왜 그리 못되게 구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어찌됐든 제가 맘만 잘 붙잡았으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이끌고 갔을 텐데 부모님 갈등 외에도 이런저런 싸움이 싫어 헤어짐을 택했으니까요. 이혼 그거에 없으면 정말 별거 아니고 법적인 문제만 아니면 더더욱 쉬운 이별이었습니다. 전처는 저와 이혼 후 계속 홀로 있다가 8년 전쯤에 재혼했는데 두 번째 결혼 생활은 한 3년 하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어찌 그 소식을 들어서는 거봐라. 난 이상하게 걔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눈물 질질 짜면서도 할 말 따박따박하는 되바라진 것이니 삼신할미도 독한 것한테 애 하나를 안 주셨잖냐. 아주 잘했다 이혼. 너하고 이혼한 후 딴 사람하고도 이혼했으면 그건 걔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절대로 네 잘못 아니다. 그러게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지 화목한 법이지. 나는 그때 네가 참 잘 이혼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전처의 두 번째 이혼을 통쾌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어머니지만 악담을 해대는 데는 정말 지긋지긋해서 실망감이 앞섰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로 남의 집 귀한 딸을 제 곁에 두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시간이 지나 전처와는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는데 차 한잔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우리는 결혼 생활과 맞지 않다는 것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적으로 얽히면 귀찮고 성가신 부분도 많아서 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결혼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죠. 우리는 부부의 인연을 서로 합의하에 깔끔하게 놓은 대신 서로에 대한 치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돈독한 친구 관계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결혼 중에 아이가 없었던 것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우리의 쿨한 사이를 보고 여타 우리 관계를 다 알았던 사람들은 헐리우드처럼 쿨하기 그지없다고 하더라고요. 연애 상대자나 좋은 사람이 생기면 잘 되게끔 바라며 축하해주고 상담을 해주기도 했어요. 상대가 없을 때는 가끔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외로울 때 영화도 같이 보고 여러 경조사에 닥치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 연락하면 시간 되면 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남들이 뭐라든 저는 든든했고 그건 전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환씨,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신념대로 살자. 이제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거 지긋지긋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행여나 우리 부모님들 나 이혼녀 된 거 주변 사람들에게 전전긍긍해하며 소식도 끊고 살다가 나 재혼하니 다시 얼굴 들고 다니게 되었다고 좋아하셨는데 또 이혼하니까 나 집안에서 완전 역적돼서 쫓겨났잖아. 우리 아버지 나 결국 안 보시고 돌아가셨고 엄마만 뒤늦게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살걸 나 못 본 거 후회하셨어. 우리는 그렇게 남의 시선 얽매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자. 짧은 인생 여러 사람 일일이 어떻게 신경 쓰면서 살아? 그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 같아. 남들 신경 안 쓰면 우린 친구로서 너무나도 잘 맞고 누구보다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어. 고작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겨우 붙인 인연을 악연으로 또 만들지 말자. 네, 그렇게 해서 저와 아내는 쿨렌하게 지금껏 이혼한 이후로 친구로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 인연이란 묘하죠. 저는 평생 이렇게 혼자 살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여자라면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추억으로 이미 학을 한번 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혼 같은 건 안 하고 혼자 살 거라고 다짐했는데 운명이 변하면서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찌해야 하나 살짝 복잡하긴 하네요.
제게는 사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도 결혼 정년기에 딱 맞게 오래 사귄 첫사랑과 결혼했음에도 10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과 저의 재수씨였던 사람은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음에도 또 한 명을 입양하게 되었어요. 보통은 아이가 안 생겨 먼저 입양을 하고 자기 자식이 생긴 경우가 많은데 제 동생 같은 케이스는 자기 자식을 한 명 낳아서 키우다가 자식 욕심 많은 재수씨가 병에 걸려 아이를 못 갖게 되면서 형제를 꼭 만들어주고 싶은 일념하에 한 명을 더 입양한 것이었죠. 재수씨는 첫째 아이가 딸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이도 딸이 좋다며 여러 기관들을 수소문해서 연이 닿는 아이를 입양했는데 처음부터 동생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설득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재수씨는 워낙 봉사정신도 투철한 사람이기도 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서 자라서 자기 자식이 한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결정했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누굴 닮아서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 엄마가 어지르지 말라고 했지. 어질렀으면 치우기라도 하던지. 아, 냉장고는 왜 맨날 건드려서 언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만 먹어? 너 1개, 언니 5개. 당연히 동생인 네가 덜 먹는 게 맞는 거야. 맨날 고집만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정말 너무 속상하다. 처음에 아기였을 때는 지극정성으로 내 자식 이상으로 잘 돌보았건만 내 자식과 같이 키우다 보니 이게 또 자기 자식과 입양한 아이는 차별이 일기 시작한 건지 재수씨의 천사 같던 마음이 일그러지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곁에 삼촌으로서 볼 때 점차 친조카와 차별은 심해지는 것이 느껴져서 작은 조카가 이래저래 치이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참으로 사람 한순간 변하니 무너지기 시작하더이다. 거기다 그맘때쯤 동생이 주식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고 빚을 지게 되면서 정작 애꿎게 입양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며 동생네 부부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양은 하지 말자고 했잖아. 입양을 아무나 하는 거냐고. 우리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랑 한번 붙을 줄 알았다. 참나, 당신 진짜 웃긴다. 어정쩡하게 아이를 받아놓고서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난 입양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야? 아무튼 빨리 당신 주식 빚진 거 그거 다 해결 보지 않으면 당장 이혼이야? 그놈의 뻑하면 이혼 얘기. 그래, 그럼 그만하자. 그만해. 나도 너처럼 제멋대로 오락가락하는 여자랑은 절대로 같이 못 사니까. 대신 내 딸은 내가 키우고 넌 네가 입양한 애 데려가서 키워. 어쨌든 자식으로 데려온 아이니까 책임져야 하잖아. 내가 왜 둘째를 책임져? 난 내가 낳은 우리 딸 책임지기도 버거워. 내 배 아빠 태어난 딸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둘째는 어떻게 되든 난 몰라. 당신이 키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제 그만하자고. 라고 두 부부가 아이 둘로 인해서 옥신각신했고 부모와는 다르게 사이가 좋았던 두 자매는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여과 없이 들으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부모보다 더 철이 들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제 첫째 조카는 입양한 동생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을 안아주며 엄마 아빠한테 이혼하지 말고 그냥 우리 둘 다 착한 아이로 자랄 테니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했다 합니다. 허나 이기적이고 자기 행복 찾기에 급급했던 동생과 재수씨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재수씨는 박박 우겨서 자기 친딸인 첫째 조카를 데려가 버렸고 동생은 결국 둘째를 떠넘김을 받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맞게 되었던 것이었죠. 처음부터 입양을 반대했던 동생이었으니 친자식도 아닌 아이가 부담스러웠던 듯 동생도 어찌됐든 경제활동을 해야 했기에 둘째 조카를 어린이집에 맡기며 일단 닥치는 대로 돌보려고 했으나 그때 둘째 조카 나이가 불과 5살밖에 안 돼서 손 가는 것도 많았고 육아라는 것이 워낙 어렵기도 한데다 여자였기 때문에 결국 반년 만에 넉다운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동생에게 좋은 상대가 생겼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알았던 동료였다는데 그 여자는 동생이 딸 하나 있는 걸로만 알고 둘째 입양에 대한 얘기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동생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심란한 듯 제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정말 어쩌면 좋지. 지금 만나는 여자랑 재혼 생각까지 하는데 그 여자는 내 딸이 하나 있는 줄 알고 엄마한테 가 있는 걸로만 알아. 애 없어서 나랑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 내 자식도 아닌 둘째가 있는 줄 안다면 헤어지자 그럴지도 모르는데
내가 대체 왜 내 핏줄도 아닌 애 때문에 이런 멍멍이 같은 고생을 해야 하냐고 라고 진저리를 치자 곁에 계시던 저희 부모님께서 난감한 듯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특히나 아버지께서는 입양한 손녀딸에 대해서 평소에 가엾게 생각한 분이셨기에 마냥 동생 편만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식 하나 건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전 며느리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자식으로 맞아놓고 무책임하게 떠났는지 참 마음이 그렇구나. 규환이, 너도 어찌됐든 네 철을 끝까지 말리지 못하고 아이를 입양하고 지금 아비로서 살았으니 네 친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 잘 키우거라. 네 맘에 드는 여자한테도 얼른 얘기를 해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러자 가만히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마찬가지로 둘째 손녀를 딱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아버지만큼은 아니었는지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규환이 친자식도 아니고 아무리 둘째 손녀가 가엾다 한들 내 아들 인생 망치면서까지 감싸 안고 싶진 않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데리고 온 것에 다시 데려다 주면 안 되겠니? 세상에 어느 여자가 자기 자식도 아닌 애를 키우고 싶어해? 더더욱이 남편애도 아니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동생도 머리만 쥐어짜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안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고선 옳았구나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럼 덕환이 너가 연아를 입양하는 건 어떻겠냐? 네? 저요? 제가요? 제가 왜요?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가리키시며 입양된 둘째 조카를 제게 맡으라고 하시니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그 아이를 손녀로서 본정이 있는데 파양하는 건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고 하시며 제가 조카를 입양해야 한다는 얘기를 열변토하듯 말씀하셨죠. 덕환아, 너 예전에 몇 번 결혼은 안 해도 자식은 있었음 했잖냐. 잘된 거지 어쩌면. 어차피 너 변호사로 잘 나가서 돈 많고 능력 있겠다. 거기다 결혼은 안 할 거라고 호언장담하잖냐. 나중에 자식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돈 잘 버니 애 잘 봐주는 아줌마 구해서 가엾은 연아 잘 책임지고 돌보거라. 그게 또 사람 인연 아니겠냐.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랑 인연을 한번 맺은 아이를 무슨 물건도 아니고 기분 내키는 대로 다시 돌아가라는 건 인간된 도리로서 아니다. 그러면 못 써. 죄 받는다. 그렇다고 네 동생 앞길에 죄를 뿌리는 건 또 현실적으로 아니잖냐. 그러니 네가 어차피 결혼을 안 할 거라 한다면 네 자식으로 삼고 잘 키우는 것도 다 네 복이 되어서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황당한 어머니께서는 길길이 날뛰시며 또 자식 앞길에 구름이 들어오는 것 같은 예감에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아니 아직 40대면 이팔 청춘인데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면 어쩌냐 했지만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과 논리적인 반박에 바로 기가 죽으시며 어버버버로 끝나셨고 아버지는 진심으로 제게 연하를 부탁하려 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전혀 상관없는 조카를 제 딸 아이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황당하긴 했지만 아버지 말씀처럼 그 불쌍한 아이를 내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줘버리는 것은 인간이 할 도리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다만 그걸 왜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서 스스로의 납득이 필요하긴 했는데 아버지 말씀처럼 결혼을 하기 싫었지만 자식은 있었으면 몇 번 바란 적은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세상 뜨기 전에 한 번쯤은 제 2세를 보고 싶긴 했었고 그게 꼭 아니더라도 알 수 없는 암담한 노후에 자식 하나라도 입양해서 키우면 내가 더 힘없고 늙었을 땐 적적하진 않을 텐데 라고 아버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던 적이 있었죠. 아버지는 그걸 기억해서 제게 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혈혈단신으로 늙어갈 줄만 알았던 내게 책임감을 짐지을 수 있는 자식이 생기는 것은 분명 보통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아빠라고 부르고 나를 향해 웃어주고 믿어주고 기대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작은 따뜻함은 생각만 해도 참으로 기분 좋은 상상이었죠. 그때부터 전 연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또래보다 작고 마른 여자아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쌍꺼풀이 짙은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를 잘 다룰 줄 몰라 연하를 위해 요새 유행한다던 인형과 장난감을 사다 주고 작은 손을 잡으며 악수를 해보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무릎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는지 어두웠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헤헤거리며 삼돈삼돈 하는 연하가 정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천적으로 쿨하고 메마른 제 가슴에 연하의 미소가 아른거리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외로움을 숨기고 있었던 전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연하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연하는 5살인데 아주 작은 아파트 1층짜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또래 아이들이 다 4살이고 연하만 5살인데도 규환이가 번거롭고 관리 어렵다는 이유로 큰 곳으로 옮겨주질 않아 혼자만 5살인데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 동생도 참 못됐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큰 연하보다는 작은 아이들을 더 신경 써서 봐주고 있어서 연하는 혼자 모래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정말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 그 아이의 아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연하가 그리 혼자 놀고 있는 게 안쓰럽고 동생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연하에게 다가가며 머리를 쓰다듬자 연하는 어색한 듯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삼돈 왔어요? 삼돈 바쁜데 나한테 왜 왔어요? 혀짧은 소리로 말을 하는 5살 연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나마 얼굴 익힌 삼촌에게 아는 척을 해주었습니다. 한참 인지 능력이 발달할 나이였기에 알아보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워낙 연하를 본 일이 많지가 않으니 연하로서는 당연히 경계할 줄 알았건만 그래도 아는 얼굴이라고 무장해제하고 제게 웃어주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와 모래놀이를 함께 해주었고 인형놀이를 하며 연하와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어린애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핸드폰만 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보고 무책임감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은 뭘 하는지 노는지 마는지 말 못하는 애기들이라고 소홀히 하는 교사의 신뢰가 한없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보자 하니까 애들 돌봐야 할 시간에 손가락은 핸드폰만 열일을 하고 있었고 전 보다 못해 열이 끌어올라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연하를 번쩍 안고서 당장 그 어린이집을 퇴소하겠다고 쓴소리를 뱉고서는 돌아서서 연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동생에게 다다다다 전화를 통해 질러버렸죠. 야, 아무리 네 핏줄 아니라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진 연하 아빠인데 잘 챙기고 아이에 대해 신경 써야지 나 몰라라 하고 네 청춘 사업에만 신경 쓰는 거 그거 참 못 볼 꼴이야. 알아? 아버지 말대로 연하 내 자식으로 입양할 테니 더 이상 연하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마라 라고 확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연하 맡아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형이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대신 연하가 상처받을 것 생각해서 절대로 번복은 하지 말라며 해방감을 표현하는데 차라리 모든 게 다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양을 할 수는 없었지만 동생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저는 연하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책임감도 무거웠지만 뜻밖의 아빠가 되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연하와 저는 아직 어설픈 상태여서 같이 살게 되면서 집 근처에 제일 좋은 유치원으로 옮겨주며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래 아이들처럼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낯선 환경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어머님께서 봐주게 되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연하와 함께 많이 놀러가게 되었고 연하는 점차 밝아진 얼굴로 저를 자연스럽게 아빠로 따르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기니 친구들과의 시간보단 아이 위주로 챙기게 되고 장을 볼 때도 술보다는 요구르트, 우유, 건강식 위주로 장을 보게 되니 제 생활 전반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매번 마누라 있는 직장인보다 더 바쁘다며 야유하던 친구들에게 오해할까 싶어서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지자마자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어느 날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덕환 씨, 자기 혹시 숨겨둔 애 있었어? 당신 친구들 사이에서 아빠 되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조카 입양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숨겨둔 애로 바뀌었어? 참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엇나간다니까. 제가 전처의 연락에 간만에 웃으면서 대꾸하자 전처는 제가 아이를 입양했다니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아이를 입양했다니, 당신같이 차갑고 무뚝뚝하고 감정 메마른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그리 쉽게 입양이라는 것을 할 줄은 몰랐어. 혹시 내 도움 필요한 거 없어? 여자이면
여자가 케어하는 게 좋을 텐데 싶어서 말이야.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전처는 제가 입양한 아이가 궁금했던지 아이를 한번 봐도 되겠냐고,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 당신이 파악 못할 부분도 분명 있을 거다라고 말하며 다음날 바로 집으로 들렀습니다. 연하는 전처가 낯설다 보니 강한 경계심을 가지며 제 곁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연하가 좋아하는 음식들과 장을 봐온 전처의 정성에 무색하게도 연하는 거들떠도 보질 않았고, 전처가 차려준 영양 만점 맛있는 음식들은 연하가 먹질 않아 모두 쓰레기통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못내 서운한 듯 전처는 그 이후에도 연하를 보러 몇 번 왔지만 연하에게 모두 거절당하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듯 싶더라고요. 그 이후 잠시 발길이 끊기기는 했습니다만 가끔 연락이 올 때 연하 안부는 꼭 묻거나 필요한 것은 챙겨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하는 제게 강한 애착을 보이며 나중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도 틈을 보이지 않으며 점차 저 밖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집착을 보였어요. 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만 있으면 돼. 난 아빠하고만 살 거야. 그 누구에게도 아빠를 뺏기지 않을 거야. 라며 제 주위만 싸고 돌았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차단부터 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날 많이 잘 따르는구나. 내 껌딱지가 된 걸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아이한테 통한 것 같았지만 진심인 만큼 또다시 그것이 깨질까봐 두려운 아이는 저를 필사적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까지 거부하는 시간이 많아지자마자 어머니께서도 참다 못해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셨고, 전 기어코 아이를 챙겨줄 시터를 구할 수밖에 없었네요. 허나 여러 차례 시터를 구하게 되었는데 연하의 고집에 다들 못하겠다고 혀를 내두르며 나가버렸습니다. 전 시터의 비율을 맞춰가며 월급을 올려준다는 빌미로 겨우 붙잡아 연하를 부탁해야 했어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하는 자라면서 불안한 아이로 자라게 되었고, 제가 많은 사랑을 주고 키웠음에도 부모가 모두 자신을 등진 것을 알았던 것이 상처가 컸던지 아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제멋대로가 되었습니다. 언니 보고 싶어. 언니 데려다 줘. 엄만 싫은데 언니는 좋아. 라고 친조카를 찾는데 친조카는 재수씨가 데려가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도 연하가 언니를 찾길래 재수씨한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재수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피하다가 떨떠름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애가 좀 바빠서요. 내년이면 학교도 들어가야 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네요. 연아도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랄게요. 라고 다시는 안 볼 듯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을 했음에도 재수씨는 제가 껄끄러웠던지 번번이 피하며 아예 전화를 안 받아버렸습니다. 언니를 볼 수 없다는 거란 연하는 실망감의 울음을 터뜨리고, 저는 아이를 달래주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아빠 노릇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맘을 터놓을 사람은 가끔 연락 오는 전처였고, 전처는 연하의 육아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는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처가 연하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하고 저희 집을 찾았죠. 바로 전처는 연하가 그토록 보고 싶었다던 큰조카와 함께 방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언니, 연아야. 자매로 컸던 두 아이들은 얼싸안고 상봉을 하면서 어색하지 않게 인사를 했고, 저는 놀란 눈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전처를 쳐다보았습니다. 전처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당신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옛 동서라는 인연도 있고 간만에 연락해보니까 반가워하더라고. 같은 이혼한 여자로서 통하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연하 얘기가 나와서 내가 살살 구슬려서 데려왔어. 책임지고 당신 혼자 아둥바둥 애 키우고 있는데 대견해서 친구로서 도움 주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 고마워 여보. 저도 모르게 저는 전처를 와락 안고 여보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 아차 싶었던 저는 순간에 제 말실수로 일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아이들이 즐겁게 놀며 아빠를 찾는 소리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아내의 배려 덕분에 언니를 만나 하루 종일 즐겁게 요리도 하고 인형놀이도 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었고, 아내가 언니를 데려온 능력자라는 것을 한 이후부터 아빠처럼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사람임을 알고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
아내 역시 아이가 사랑스러운 듯 안아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구로서 저를 돕기 위해 연아에게 온 것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는 연아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아와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들을 사가지고 오면서 어쩌다 보니 우리는 같이 연아를 양육하게 되는 이상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낯설고 묘한 감정의 교감이 왔다 갔지만 우리는 이것이 아이를 어쩌다 보니 함께 양육하게 된 감정이려니 착각하면서 딴 맘을 갖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칫 지금 너무나도 잘 지내는 친구를 잃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전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제게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연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아를 돌봐주는 시터에게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가끔 와서는 살림 상태나 연아를 돌보는 문제까지 이것저것 참견하며 깐깐하게 보는데 시터 아주머니는 그게 참으로 피곤하고 불쾌한 것 같았습니다. 제게 대체 그 여자랑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전처라고 말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 그냥 친구라고만 일러두자. 시터 아주머니는 애 엄마인 줄 알았다면서 앞으로 자기가 연아를 잘 돌보길 바란다면 그 여자한테 신경 끄라고 전해달라 응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시터를 잃기 싫어 저는 최대한 비율을 맞추고는 전처에게도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며 자제하라 했는데 전처는 대답 없이 그 이후로도 시터를 경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처의 오지랖은 시터를 잃게 만들고야 말았죠. 저는 사무실에 일이 유달리 많아서 늦게까지 있게 되었는데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야근하자니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혼자 있을 연아가 걱정이 되었지만 저는 미리 시터에게 연락을 해놓고 시간의 수당을 더 쳐줄 테니 연아만 부디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10시쯤 넘게 퇴근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업무는 뒤로 미루고 일단 집으로 왔는데 악을 쓰는 목청 좋은 소리들이 제 기척조차 묻어버렸습니다. 팽팽한 여자들의 기싸움에 등골이 순간 쎄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전처가 나타나서는 시터에게 따박따박 말을 쏘아가며 있었고 시터는 기막힌 듯 어이없게 전처를 노려보았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헛기침으로 기척을 내자 그제서야 시터는 억울한 듯 가방과 옷을 챙기더니 제게 빽 소리를 지르고